박상병의 이슈펀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마련한 천지팟, 오늘은 화요일 박상병의 이슈펀치를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오후 2시로 옮겨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딱 2시 되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갖고 있는 성격을 아마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그 모처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인데 아주 점잖게 한마디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교수님, 무슨 얘기냐면, 방송이 너무 교과서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워낙 유튜브가 방송에 대한 형식 자체를 파괴하고 있어서. 예, 교과서 같고. 그렇습니다. 또 아주 너무 점잖고 정통으로 가서 다른 유튜브 방송 보는 거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재밌게 해달라고 그래서, 알다시피 내가 재밌는 버전이 아니고 또 옆에 있는 이상희 교수가 재미있는 버전도 아니고, 뭐 그분은 재밌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별로 재미도 없어서 좀 어렵겠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냥 그대로 가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아니 박 박사님이 너무 점잖으셔서 제가 참고 있는 거지. 저도 조금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널 안고 할까요? 그래도 일부 더 재밌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주제가 워낙 또 정치 이슈라서 뭐 재밌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하나의 이슈를 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슈와 관련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좋더라. 핵심만 다 짚어내니까 정말 이해하기 좋더라. 어느 편가르기 막 듣기 쉬운 자기 주장이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주고 방향을 잡으니까 정말 이해하기를 좋더라. 그래서 고맙다는 소리 들었는데 너무 교과서적이다로 얘기를 해서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이상희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이제 조국 프랩에서 제대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좀 다른 이슈입니다. 오늘은 두 개를 잡았습니다. 이슈. 박상병의 이슈펀치 41회. 오늘이 10월 22일. 주제 하나는 뭐냐면은 패스트트랙 통과의 최종 열쇠 누가 지고 있나? 시청자 여러분, 누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막 생각하시죠. 이거 같은데 저거? 아닐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다른 유튜브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치는 평론이 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면이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패스트트랙 통과와 최종 열쇠는 누가 지고 있나? 두 번째 주제는 요즘에 이 정당에서 시끄럽습니다. 야권 재구성. 이대로는 야권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야권이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권 재구성 이미 지금 발차가 됐습니다. 손학규의 길인가 유승민의 길인가? 유승민의 길인가 손학규의 길인가? 양쪽은 완전히 칼라설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칼라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야권 재구성에서는 어느 길이 야권 재구성의 길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는 길이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또는 바다도 건너가야 할 험한 길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야권 재구성이라고 하는 배는 유승민의 길인가 손학규의 길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이 문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상희 교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 네. 자, 먼저 이 패스트트랙 통과의 최종 열쇠는 누가 지고 있나, 좀 어려운 주제를 제가 삼았는데, 이거는 뭐 이상희 교수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준 그 내용을 제가 상당히 곱게 다듬어서 알짜배기 많이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우선 여러분들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당 당선체도 아닙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좀 급하겠죠.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우리가 흔히 패스트트랙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신속 처리 안건입니다. 이거 저희가 패스트트랙, 그것도 줄여서 패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거기는 막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패트에 오른 법안 중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따로 떼내서 10월 말에 우선 처리하겠다. 에? 이거 뭐죠? 패트가 끝까지 제대로 갈까라는 의심을 했지만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패트와 관련 패트는 지금 3개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공수처, 검경수사권. 그것 중에서 공수처만 따로 떼가지고 이달 말에 다음 주입니다. 처리하겠다. 응? 왜요? 이거 하나. 그래서 이것이 실제 통과 가능성과는 관계없이 이인영 원내대표의 전략이 뭐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수님, 먼저 이 패스트 트랙에 여야 합의는 공수처는 두 번째 순서로 하기로 한 그렇죠. 거죠? 네,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순으로 처리하게 돼 있죠. 네네. 이 처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합의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왜 네. 중요하죠? 이 법에 대한 질서거든요. 왜냐 그러면 서로 각 정당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 공수처법대로 또 선거법은 군소 정당의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걸려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젠틀맨십 어그리멘트가 여기에 작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은 이 부분을 합의를 해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네, 젠틀맨 그러니까 어그리십 네, 신사협정. 신사협정이라는 거죠. 신사협정인데 단순히 그냥 믿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해야 너희가 이야기하는 공수처법을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게 선거법 처리에 먼저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국회에 잠시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이제 원내 기획을 제가 담당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자, 왜 중요하냐면, 자, 시청자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공수처라고 생각합시다. 여당은, 민주당은, 청와대는 공수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빼겠습니다. 반대하니까. 반대하니까 빼고. 나머지 정당끼리 이제 합의를 봤는데, 예를 들면은 뭐 12월 1일 날 합시다. 좋습니다. 세 개 동시에 합시다. 네. 이야기만 해놓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네. 순서 없어요. 했는데, 자, 잘 보십시오. 공수처는 여당에서는 가장 긴박한 법안입니다. 반대로 선거 관련 내용은 민주당은 조금 급하지는 않아요. 조금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죠. 뭐 지역구를 줄인다고? 우리 지역구 없어지는데 우리 지역구 내려가면은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나는 그거 반대인데?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겠죠. 여당 안에서도. 그러면은 만약에 공수처를 먼저 설치를 해서 법이 통과돼 버리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반대 의견을.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그러면요. 반대 의견 낼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동네 유권자들이 반대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어떡하죠?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 나는 딴 데는 다 좋은데 하필 우리 지역구만 이번에 줄어드네. 갑과 을이 뭉쳐가지고 하나밖에 안 되네. 나 반대야.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대선 명제로만 반대해버리면은 그렇게 합의했던 공수처 뭐 끝나고 선거구제 투표할 때는 부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죠. 그래서 자, 민주당에서 과연 이걸 통과시켜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선거제를 먼저 하고 선거제가 만약에 부결돼 버리면은 공수처도 부결되는 거죠. 그거를 그야말로 딱 끼워서 함께 세트로 하는 거죠. 일종의 전략적 담합이죠. 전략적인 담합이죠. 전략적 담합이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 전략적 예. 합의. 네, 전략적 담합이죠, 사실상. 합의. 예. 네, 뭐 담합은 좋습니다. 예. 나쁜 뜻이기 뭐 때문에 어떤 뜻이든 간에 어쨌든 이 합의 순서에 의거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분 패스트 트랙이다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패스트 트랙이 한국당을 패싱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속 자체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에 대한 그 경고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균열이 간다 그러면은 이 법 자체가 패스트 트랙 본질 자체가 다 그렇죠.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밖에 나가서 나한테 누가 이 연동형 선거제가 통과될 것 같습니까 할 때 최근에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최근에는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높아졌습니다. 왜? 요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를테면은 군소정당의 의원이라 칩시다. 민주당에서
일부 내부의 이탈로 선거구제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불발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공수처법 제가 찬성할까요? 다 반대해버립니다. 검경수사권 반대. 다 반대죠. 누구 탓이죠? 민주당 탓되는 겁니다. 직격탄이 되는 겁니다. 직격탄. 직격탄. 총선을 앞두고 이거는 민주화단은 완전 배신자의 칼을 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일부 의견 과정 속에서 한 30석 정도 더 늘릴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바로 그중에 한 개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가운데서 약속을 번복해버리고 공수처만 먼저 처리하겠다? 왜 이러는 거죠, 이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소위 주식으로 따지면 하이리스크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고도의 또 높은 이익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이게 네. 굉장히 원칙인데 자 하이리스크의 하이리턴이 되려 그러면은 나머지 의도하는 법대로 그 군소 정당들이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 이런 것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죠. 유의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처리를 이야기하면서 워딩을 좀 색다른 워딩을 썼어요. 어떤 워딩이죠? 원내대표가 쓰는 워딩치고는 굉장히 좀 강한 하늘이 두 쪽 나도 공수처법 처리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난다는 얘기는 생각나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치 협상이라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세상에 하늘이 네. 두 쪽 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비유하면 그 안 됩니다. 말을 네.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어떤 페인트 모션이 좀 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는 것은 상당한 여론에 대한 전략으로 몰아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강경한 모드를 가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그런 워딩이 굉장히 맞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돌아보면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29일 같으면 불과 1, 2주 사이에 이것이 처리될 수 다음 주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다음에 이야기했다시피 4월 달에 이미 순서대로 정해놓고 그 순서가 어그러지게 되면은 어떤 것을 담보로 해줘야 되는데 담보할 게 없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뭐냐 그러면은 그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자, 목적을 봅시다. 네. 자, 방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야가 지난 4월에 네 당이 합의했던 4월에 사당 합의를 번복을 해버리고 제가 우려했던 검찰개혁 그중에서도 공수처를 먼저 처리하겠다. 그것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완전히 엎어버린 거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물론 뭐 자유한국당은 원전 봉사한다는 얘기니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 안 된다. 정의당 선거법까지의 로드맵을 다시 합의하면은 가능하다. 선거법은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합의를 하면은 가능하다. 조금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그만큼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죠. 이것도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의당은 조금 합의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민평당 불가능하다. 대한정당 포함하겠습니다. 안 된다. 당시에 합의를 했던 야 3당은 사실상 지금 이인영 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건 뻔히 알고 있는 거죠. 이인영 원내대표 이건 모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했을까? 이상희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인영 대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공수처법 처리하겠다. 이후로 전국이 어떻게 변했느냐 보시면 됩니다. 이인영 대표가 그렇게 강하게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부분들을 여론을 가시화시킴으로 인해서 전국 자체가 조국 전국이 약간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 그러면 조국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조국을 빨리 꼬리표를 떼야 되는데 이게 뗄 수가 없는 거죠. 사퇴했다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검찰 소환에 문제 있고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한 문제 있고 여기 계속해서 이게 드리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조만간에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되지 않느냐. 네. 그 이후로 또 조국 장관 소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아예 프레임을 이동시켜가지고 패스트트랙에 검찰계 그중에서도 공수처를 설치를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이동시키면서 민주당 개혁, 네, 드러나죠. 자유한국당은 개혁 반대. 네, 요 개혁 반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계획 때 반계획세로 몰고 가려고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야기했는데 그거 프레임 전환과도 가장 프레임 전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명분과 그 당위성,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이 자체가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계획 반부의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은 왜 우리가 공수처를 설치하려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왔던 검찰의 내부에 문제가 많았고 이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조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국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과 탈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는 것으로 희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고도의 여론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실제 29일 날 안 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저 말을 던지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과도하게 강한 워딩이거든요. 과도하게. 그럼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원내대표가 저런 말을 돌아올 수 있는 테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테러를 만든 말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을 던진 후에 그런 계획 프레임으로 전환돼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페인트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차피 패스트 트랙은 11월 말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에 대한 처리 의지를 군소 정당들과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뭡니까? 이 연대, 이 연대 국면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참 이게 지금 정치가 자, 시청자 여러분 참 이게 복잡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냥 개인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간의 문제고 또 그 집단 안에서도 각 계파와 계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계파 안에서도 리더와 팔로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 여론과 어떻게 다르냐의 문제는 복잡한 것이 이 정치의 동학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분명히 도발적인 주제를 던진 겁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이대로 가더라도 패트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그걸 중간에 번복을 해버렸다. 왜 그런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상희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프레임의 이동이다. 그래서 조국 사태가 아니라 이제는 개혁 때 반개혁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려고 하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몇 주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향후의 개혁과 반개혁으로 갈 것이다. 네. 네. 지금 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론은 야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야3당, 그러니까 전체 사당이고 야3당이죠. 야3당과는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서 11월 말에 처리해도 되고 강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반대. 뭐 이런저런 이러다 반대할 때 결국은 반대하는 이미지만 강화하면서 긴장감을 높이다가 막판에는 야3당과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해버리면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잃는 게 없잖아요. 의지만 정확하게 전명하고 또 양쪽 간에 지금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에서 논의됐던 안들을 좀 더 논의를 하는데 주도권도 질 수도 있고. 네, 그럼요. 여론도 끌 수 있고. 괜찮네. 자, 그런데 지지자들도 계속시킬 수 있고. 그렇죠. 네. 지지자들 이번에 자, 저는 주변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제 주변에 조국 수호. 그 사람들은 조국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런데 조국이 사퇴하고 이래가지고 시큰둥합니다. 그분들은 내년에 어디에 표를 던질까요?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국은 사퇴했지만은 검찰개혁의 공수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켜버리면 그분들 지지는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전략도 포함되어 있는.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최고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되든 안 되든 한번 던져본 것이다. 자, 그런데 되든 안 되든 혹시나 아까 정의당이 만약에 이 교수님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이라도 바른미래당은 지금 입장이 좀 달라서 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거 뭐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바른미래당 포함해서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당론을 확정하겠다. 정의당의 안대로 그 다음에 매달 며칠 날 하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하고 나머지 정당 전체적으로 합의를 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하면은 다른 야당 쪽에서 이번에 공수처 설치 동의해 줄까요? 그래도 뭐로 담아줘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합의서라는 부분이 이미 4월 달에 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야사당이 야3당 자체가 지금 뭐 당신네들이 소위 말해서 당론을 확정하고 비례형 연동제를 확실하게 통과시켜주는 사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먼저 공수처를 해달라 이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어느 정도 변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그런 정치적 환경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걸려 있거든요. 혹시 제가 세 가지만 조건으로 만약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만약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정치의 핵심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을 던졌는데 방금 저희가 둘 다 이상희 교수님과 제가 이거는 그냥 던지는 프레임 이동 전략이고 개혁 대 반개혁의 프레임으로 몰려 하는 것이다라고 한 판단을 먼저 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사가 안 된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하나 야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나 당론을 확정하겠다. 당론 50% 당론으로 확정하겠다. 첫 번째. 선거제를. 그렇죠. 네, 두 번째. 민주당이. 네, 그죠? 민주당이 당론으로 오늘 밤이라도 만나가지고 연서 다 연서. 그렇죠. 첫 번째.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중소 정당에서 반대할 수가 있으니까 의석수를 30석으로 늘리겠다. 아니 30석 더 늘리겠다. 10%. 그 대신에 늘리는 대신에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4년 동안에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하겠다. 라고 하는 안. 그죠? 만들어낸다. 30석이 늘어나면은 굳이 지역구를 줄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괜찮고. 괜찮죠. 네. 그 두 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약속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우리가 내는 지역구와 관련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는 후보 내지 않겠다. 어? 후보 내지 않겠다. 선거연대 사실상 선거연대를 한다. 네. 이를테면 하겠다.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성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어떤 의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무슨 다른 또 조건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인하자. 그러면 다음 주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지금 한국당을 패싱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면 진짜 정치적 담합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국당이 여기에 결사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전국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 여기에 동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석수 늘리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저 정치적 개혁의 연대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각 정당에서는 좋아할지 몰라도 국민 정서에는 굉장히 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정치적인 아주 불합리한 담합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당이 여기에 상당한 반대적인 그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 실질적으로는 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출마하는데 후보를 내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선거연대는 당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문제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역구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여야가 사당이 4월에 합의했던 것을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는 지역구가 28석이 줄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구에 안 내는 거예요, 후보를. 네. 그러니까 그 안 내는 거, 그럼 안 내는 당사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에서 합의를 하고. 네. 그 합의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당에서 그 합의 안 된다. 예, 그럼요. 28명이라는 28석이 어찌됐거나 거기 후보를 안 내야 합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한두 사람도 하기 힘든데 그 28명 한다 그러면 아마 당내 파열음 날걸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충족이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아주 뭐 호조건이죠. 호조건인데 이게 된다 그러면야 국민적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적 비판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 난제들을 다 해결해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뭐 방금 몇 가지 정도 조건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받아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바른미래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오케이 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0월 2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처리하겠다. 하늘이 두 쪽이라도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예, 안 된다. 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좀 더 길게 생각해 봅시다. 패스트 트랙의 일정은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대로 가면은 11월 말 정도나 조금 늦으면은 12월 초에는 패스트 트랙이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동 분리가 되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표결할 때, 표결할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트 트랙 통과 3개 다 통과의 최종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누가 쥐고 있는 최종 열쇠? 1번 자유한국당, 2 민주당, 3 바른미래당, 4 정의당, 5 민주평화당 등등. 이를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희 교수님. 네. 드디어 11월 말이 됐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3개 안건이 시간 빨리 갑니다. 예, 11월 말 올라왔습니다. 본회의에. 네. 여야가 4월 사당이 합의한 대로 순서를 갑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선거구제를 투표를 하겠죠, 그죠? 네. 선거구제 통과. 두 번째 공수처 통과. 세 번째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 3개 다 통과 다 됐습니다. 가장 큰 조건이 뭘까요? 누가 이 통과시킬 수 있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민주당이 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요. 시청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다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당이 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혹시나 다른 얘기를 하면 저하고 좀 논쟁이 될 것 같았는데 딱 민주당을 말하니까 역시 우리는 이게 이미 한 팀이 된 거, 원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은, 자, 왜 그러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주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른바 파기하려고 그러면은 파기할 수 있는 것이죠.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공수처 설치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자,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연동형 선거제도 하면 우리가 또 좀 불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양심껏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은 최소한 민주당 안에서 20에서 30명이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결되는 거죠. 네. 아니, 연동형 비례자가 부결됐는데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동의하겠습니까? 흥분해가지고 이 배신자 민주당 총선에서 심판할 거야. 그렇죠. 문재인 정권 타도에 기끌어 나갈 텐데 찬성할까요? 안 됩니다. 검경수사권을 올리지도 못할 겁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앞에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숙제가 민주당한테 있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최종적인 팩터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뭐 줄어드는 28석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오든지 아니면은 28석을 보장하고 의석수를 늘리든지 이 부분은 그 확실한 스탠스를 가지고 가야 이게 뭐 통과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길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정치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표를 뭐 신문에 보면 표를 막 정리합니다. 뭐 바른미래당 몇 석, 정의당 몇 석, 뭐 대한신당 무소속, 친여, 친야 무소속 다 그냥 심심풀이고요. 결론은 민주당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손에 달려 있습니다. 통과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스물스물 다른 얘기를 터뜨리면서 무산을 시켜버렸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 이른바 이것도 백스톱이래요. 그렇죠. 백스톱 장치에 딱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야당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연동형보다도 이거 먼저 한다고? 그러면 연동형을 계속 무산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냐?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에서는 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 날 공수처 먼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집권당 원내대표의 이런 전략 이 좀 집권당답습니까? 좀 꼼수로 보입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입니까? 민주당의 지금 처한 전국의 입장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고민을 하는 흔적은 드러납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아마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조국 정국의 사태가 자기들한테 얼마나 이익을 배반하기 위선적이었는지 거기서 드러내고 변명하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칫하면 총선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총선이 엎어지게 되면은 내임덕이 바로 오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네. 실질적으로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그럼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걸 또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을 빨리 벗어나기 위한 형태로 개혁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는 어쨌든 공수처 법안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뭐 이러저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사히 관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권은희 안이 되든 백현은 안이 되든 뭐 저는 지금 상황을 봐서는 백현은 의원안이 상당히 좀 힘을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29일 날이 무산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뭐 지연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선거적 연대제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큰 분란이 없을 겁니다. 이 합의를 끄집어내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의석수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네네. 28석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네, 잘려나가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 의견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력이 회복이 되고 네. 또 이인영 대표의 말발이 좀 크게 서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그 북한의 전략하고 똑같은 거죠. 벼랑 끝 전술에 말이죠. 벼랑 끝 전략.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잠시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던진 건 하나,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던진 안 두 가지인데, 간단한 차이가 뭐냐면 이제 백혜련 안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하는데 국회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권은희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처장이 공수처의 검사를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이고, 여기에 비해서 권은희는 국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기소를 공수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자.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죠. 그다음에 처장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하자. 국무총리처럼 거죠. 여기서 가만히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처장이 임명 토록 하자. 그래서 인사체 독립성을 더 강화시키는 이 방안이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의 차이점이다. 이거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결론은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패스트트랙 통과의 최종 열쇠는 누가 쥐고 있나를 11월 말 12월 초 정도의 본회의에 올라가면 그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풀어봤습니다. 좀 재미있죠, 그죠? 정치는 그런 겁니다. 우리 글만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은 다 딴 계산하고 있어요. 오판입니다. 민주당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민주당이 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 발언들 다음 주 하겠다, 이거 자체가 판을 지금 깨려고 하는 전략인,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아닙니다만은 판을 다 깨려고 하나? 야당 탓하면서? 그러면 당내에 혹시 연동경과 관련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을 못 막기 위해서 아예 패트를 깨버리면서 야당 탓으로 돌리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나?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11월 말 12월 초 본회의 때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다른 야당의 의견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번 던져본 것인가? 또 그게 다 더 나와서 이거는 또 프레임을 이동시키는 것이네. 정당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정답은 세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29일 날 표결 처리를 위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신의 한 수를 두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들다고 본다 그러면은 자칫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이 파장이 심각합니다. 원내 전략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도 안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자칫하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부결이 됐다는 것은 야당의 협조를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원내 전략을 실패하고도 배신이죠. 네, 야당의 협조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선거제부터 시작해서 뭐 앞으로는 이 협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그 하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인영 저희들이 이렇게 해설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에 저희들의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은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왔는지, 또는 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앞으로의 패트의 최종 패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키는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총선이 이제 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야권. 지금 야권 하면은 자유한국당 뭐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나가서 여론을 많이 듣고 있고 이상희 교수님도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무슨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야권은 또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권 재구성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전혀 다른 참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야권 재구성의 싹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승민 의원이 10월 4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바른미래당의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일단은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위원장들 있지 않겠습니까? 뭉쳐가지고 비공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유승민 의원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당과 통합에 대해서 제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한국당이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까? 한국당과의 통합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저한테 대해서는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여러 지역위원장들을 속일 이유가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저 통합 안 합니다.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운명은 우리 손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개척해야 됩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10월 4일 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흘 뒤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신문보고 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할 수는 있습니다. 조건 세 가지 정도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당이 탄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개혁 보수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친박 의원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앞에는 통합에 대해서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가 나흘 뒤에는 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는 탄핵을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친박 청산해라.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뭐 아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21일자 조선일보, 이게 이제 문제의 그 인터뷰입니다. 여기서는 또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조건을 통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냐, 조건이 뭐냐, 박근혜 탄핵 문제는 덮자. 이거 탄핵을 받아들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문제를 그냥 듣고 가자. 덮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스탠스가 완전히 꼬여버렸죠. 두 번째는 외눈박이 보수가 아니라 평등 복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이 외눈박이 보수입니까? 자유한국당은 평등 복지 말 안 합니까?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던 것이 박근혜의 지금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이었어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눈박이 보수가 아니라 평등 복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이 이런 변화에 동의한다면은 통합할 수 있다. 황교안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나는 지금의 지역구가 흠지다. 지역구가 대구, 동구, 어리죠. 앞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수도권 차출론이 나올까 싶어서 고민이다. 수도권 차출론이 고민이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신당을 만들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당을 결심한 것은 한 4월달 정도에 결심을 했다는 말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신문을 보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탈당을 4월에 결심하고 12월에 탈당을 한다고? 그런 거지 위선이 어디 있느냐. 빨리 탈당해라. 한국당에게 자신을 받아들라고 액을 하고 있는 거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다. 개파 정치와 분열 정치를 앞세운 한국 정치의 분파주의를 대표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나가라 얘기했습니다. 자, 요런 논쟁을 통해서 볼 때
유승민 의원의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겁니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가시는 이 겁니까? 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두 문제를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유승민 의원의 스탠스가 지적하셨다시피 10월 4일, 10월 8일, 21일 등등으로 약간씩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초기에는 한국당과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하겠느냐, 한국당과 통합 얘기하지 마라, 모욕적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 가능성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고요.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의 퇴진 가능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여권의 조국 사태를 말미암아 중도 세력의 이탈 현상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여기 우리 손으로 개척해야 된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을 빌어서 봤을 때 우리 손으로 뭔가 중도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 네. 중도가 이탈되기 때문에 이 표가 극단적으로 안 갈 것이다. 한국도 안 가게 되면 이건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정치적 전략 계산이 있었던 것이고 내부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문제죠. 대구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에 대한 결과가 그때 별로 아직까지는 안 나왔을 때입니다. 별로 안 좋았죠. 그러나 그만큼 안 좋았다라고 아마 피부로 느끼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10월 8일부터는 요때부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구 지역에 그 여론조사가 아마 발표됐을 거예요. 본인이. 이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누가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게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났고 또 10월 8일달 10월 10일 이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손학규 퇴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유승민은 손나서 않는다 뭐 이렇게 된 거죠. 환경 자체가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환경 자체가. 그러다 21일 이래 되니까 21일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중도의 이탈표들이 바른미래당 안 갔어요. 네. 여론조사를 쭉 추산을 하니까 계속 그 상태, 답보 상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지지도도 상당히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 나는 스코어였고,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독자 행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학규는 손학규대로 뭐, 바뀐 돌이 돼서 나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리무원한 상태고 총선은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예. 이게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손학규 쪽이라든가 한국당의 황교안 입장 쪽에서는 느긋해질 수밖에 없겠죠. 급한 쪽은 저쪽이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스탠스를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올 필요 없죠. 네.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죠. 네. 예를 들어서 중도 이탈에다가 조국 사태를 말미암아 그에 대한 반대 급부가 바른당으로 쫙 오고 중도로 갔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 겁니다. 이 반향 자체가 희한하게도 중도표들이 이게 아예 그냥 수면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한국당으로 가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형태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중도 쪽으로서 여지를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의 정치 스탠스도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탈당 결심을 지난 4월달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뭐 탈당 결심을 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행위를 결행했느냐 하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했으면은 지금 또 바로 하시면 안 됩니까? 바로 왜 또 12월달까지 갑니까? 일단 12월 달까지 가겠다라는 것은 조국 사태에 대한 전국 전망도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내 문제도 사실상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철수계와의 어떤 연대 문제, 같이 동반 탈당의 문제, 이 산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물리적인 부분도 좀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12월 달 정도 돼서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파장을 보아야 바로 총선에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실질적으로. 11월 달 할 수 있지만은 최대한 11월까지 해야 1월 달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됩니다. 이미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고 각 당에서는 이때 뭐 공천이라든가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지가 없던 거죠. 그래서 가장 벌 수 있는 시간 자체가 12월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유승민 의원 쪽에서 가야 할 길은 두 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네. 독자적으로 하는 길. 자유한국당과 이제 통합하는 길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이거는 이 정도 조건이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받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는 처음에 10월 4일 날, 10월 8일자는 좀 힘듭니다. 이거 이 정도만 하면은 개혁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10월 21일자에는 뭐 이거 조건이 아니죠. 박근혜 또 문제는 덮자. 선거 앞두고 또 덮어야 되는 거죠. 또 이거 싸울 겁니까?
근데 안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평등 복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자유한국당의 당헌 단계에 보면 평등 복지 엄청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널려. 앞으로 이거 더 센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황교안 대표가 이런 변화에 동의한다. 아니 황교안 대표가 변화에 변화에 반대하겠습니까? 그럼 다 된 건데? 그럼 지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안 받아주려고 얘기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아마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유승민 대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도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승민을 내칠 경우, 받아들였을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실리적인 계산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 진영의 일정 표를 가지고 있고 또 서울 경기권의 나름대로의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실리적 계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탄핵에 대한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유승민을 내치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게 맞을 것이냐 이 판단에 대한 문제죠. 결론은 받는다 안 받는다. 저는 받는다 봐야 됩니다. 받는다. 네. 저는 안 받는다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저는 야권 재구성은 이미 유승민 대표의 손을 떠나고 있다고 봅니다. 소멸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또 독자 정당을 만들어도 성상이 없습니다. 왜? 이 정당이 만들어지면은 연동형 선거제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연동형 선거제 반대합니다. 어느 사람이 이 정당에 표를 줄까요? 무슨 명분으로? 저는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처해 있는 이 어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을 타개하는 방법이 전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안 받는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손학규 대표 상당히 강한 메시지로 좀 탈당하라고.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네. 빠뜨린 얘기인데 네. 그 12월 달에 대한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끝까지 막혔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우리 계산할 때 다 포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계 의원들은 과거에 바른정당 쪽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유승민 대표가 나는 공수처 찬성한다고 얘기하면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그쪽 가는 것이 목적이지 보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면은 검찰 개혁 앞장서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 아니죠. 자유한국당과 합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것 같이 똑같이 가는 이런 스탠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 조선일보 인터뷰에 발견했던 말씀을 20분 동안을 아주 비판을 강하게 했는데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에 가야 할 길은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넣냐면 지금 대한정치를 비롯해서 민평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안에서의 비주로 그러니까 이른바 반개파주의에 앞장서는 사람들과 함께 제2창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 1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제2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을 키운다는 생각하고 끝까지 기호 3번으로 제3지대 정당을 간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해서 당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손학규 대표의 의중입니다. 이런 정도의 길이라고 얘기하면은 손학규의 길, 야권 재구성에 사실상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손학규 대표의 전략은 품돈 모아서 목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품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든다. 와닿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한정치연대 민평당 등 이 군소정당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당제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규모의 정당끼리 손을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대 세력이 확실히 구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다당제 구도가 된다 그러면은 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에다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에서도 탈개파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탈개파는 거기에서 낙수 효과가 또 있죠. 네.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 지금 대표가 네. 그런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략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정치권은 내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 바른미래당 안에서 지금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전 공동대표, 유승민 의원과 지금 드디어 충돌됐습니다. 창당 일정까지도 얘기했습니다. 12월 정기국회 끝나고 난 다음에 창당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봤는데 야권 재구성의 그림에서 볼 때 그 키는 유승민 의원보다는 손학규 대표가 지금은 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판을 키우느냐에 따라서는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저희가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모에도 버티고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손학규 대표는 생각보다도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그렇고 이게 좀 행동도 유한데 이준석 최고위원 징계하는 거 보니까 물론 뭐 되게 윤리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강한 메시지가 과연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지금 바른미래당 발 야권 재구성 논의에 한번 저희가 처음으로 논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끝으로 한 번 더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 개입을 한다 안 한다 정말 이거는 모릅니다. 이상희 교수도 모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 뭐 통화해본 적도 없고요. 뭐 편지도 해본 적이 없고 한국 정치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안철수의 정치는 압니다. 저희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럼 지금 미국 가 있죠. 자, 안철수를 생각했을 때 이번 21대 총선에 어떤 방식이든 안철수 전 대표가 한국에 와서 함께 간다? 아니면은 패스한다? 이상희 교수님은? 닥쳐떻게 지붕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패스한다? 네. 패스될 수도 있습니다. 패스한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실질적으로 10월 초나든가 이때 들어왔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제로의 뭐 전국 분위기도 있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손학규 쪽이라든가 어디 쪽으로 갈 수 있는 룸이 적어져 버렸어요. 네. 왜냐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하고 통합이 된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개연성 이것도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손학규 대표가 다른 어떤 군소 정당하고 연대 체제를 가지게 될 경우 또 안철수 대표가 끼어들 여지가 굉장히 적어들입니다. 네. 패스할 것이다. 충분히 그런 예상도 가능하고. 또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함께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이 정당은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죠. 창업주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 망하든 말든 나와 관계없다고 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당에서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정당의 존망, 다당체제가 존망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에서 SOS를 치고 그럴 텐데 안철수 전 대표가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앞장서지 않지만은 이 당의 최소한 당원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정당에 함께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근거는 없는 것이고 한번 이런 전망을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연 어떤지는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조금 일찍 저희가 2시에 시작을 하고 다음 주도 박성민 이슈펀치는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